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이제 151회가 돼가는데, 벌써 됐는데요. 한국 경제의 일본화가 이미 시작됐다. 시작됐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사람에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됐던 것 중에 궁금해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는 좀, 해독을 할 수 있는, 저희 최백은 TV를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렇게 시청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나오면 궁금해가지고 하는 질문 같아요. 뭐냐면은 기재부가 엔화 외평채를 발행을 했죠. 엔화 외평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그러니까 발행했다는 것을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전날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났었죠. 700억엔 규모입니다. 700억엔 규모요. 700억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한 6,3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 거고요. 이 규모를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겠죠. 만기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로 만기 3년부터 해서 만기 10년까지 네 가지로 해서 나눠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발행 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가상금리요. 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BP라고 되어 있잖아요. BP가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bp는 0.01%, 100분의 1%를 표시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플러스 23이라는 것은 0.23%를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발행금리가 0.475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23을 빼게 되게 되면은 0.23을 빼게 되게 되면은 0.24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245%가 3년물에 있어서 지금 수학금리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되겠죠. 이 금리보다 0.23%를 더 해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5년물은 이제 0.33%고요. 7년물은 0.43%가 더 더해졌다는 얘기고, 10년물은 0.48%가 더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발행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0.7% 수준이다. 요거 이제 그러니까는 3년물부터 10년물에 그러니까는 평균을 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가중치를 평균을 냈더니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평균 가상금리입니다. 평균 가상금리. 그래서 뭐 이제 기재부는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 자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자뻑입니다.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 가상금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0.31%입니다. 0.31%요. 0.31%를 이제 그러니까 지불을 했다는 얘기인 건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왜 엔화 표시 외평채냐 이거죠. 뜬금없이 그러니까는 엔화 표시 외평채냐 하는 것은, 왜 지금 이제 시점에 외평채를 발행을 해야 됐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엔 달러나 유로화 표시가 아니라 왜 엔화 표시냐. 그러니까 먼저 외평채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외평채라는 것은 예국한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국한 평형 기금이 기금이라면 돈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돈이잖아요. 돈. 예국한 평형할 때 예국한 평형은 무슨 뜻이냐? 외환시장 안정이요. 환율 안정. 환율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동을 할 때 그게 이제 경제에 주는 충격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이 예국한 평형 기금입니다. 예국한 평형 기금이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외평채입니다. 원래 표현은 예국한 평형 기금 채권이지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외평채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외평채는 원화 단위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한국 돈을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국채 형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죠.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예국 돈이 필요할 때, 즉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은 주로 달러를 안정시키려면은 달러 가격이 너무 강세를 갈 때, 지금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은 환율이 굉장히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즉 달러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에다가 달러를 공급하면 되겠죠. 달러를 공급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달러를 공급할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하락한다. 즉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강세란 얘기죠. 강세란 얘기죠. 원화 가치가 강세하더라도 너무 강세를 띠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은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은 안 좋지요.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는 대응하기 힘드니까요. 그랬을 때 원화 가치가 너무 강세일 때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할 때는 거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시장에다 공급하면 되겠죠. 원화를 공급해 가지고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원화는 많이 공급되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는 것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엔화 표시냐? 엔화 표시냐 하면 원화하고 엔화하고 환율을 잠깐 우리가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원화하고 엔화하고 환율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엔대 그러니까 대개 한 10원 정도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됐었는데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화에 비해서도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원엔 환율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5월 초까지 그러니까는 10원 1엔대 10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더 떨어져 가지고 좀 9원 밑으로까지도 일시적으로 내려가기 이렇게 이 현상을 좀 보이고 그랬죠. 최근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6월 달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 한 석 달 정도 좀 조금 더 지났잖아요. 석 달 열흘 정도요. 한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1엔대 한 9.1원 정도 이렇게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락했다는 얘기죠. 하락했다는 얘기인 거죠. 엔화 가치가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하락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1달러 대 지금 147엔 이런 선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표시로 이제 그러니까 왜 채권을 발행했느냐? 엔화 700억 엔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700억 엔을 자금을 그러니까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는 700억 엔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엔화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 될 일입니다. 될 일인데 엔화 외평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했을 때 예상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억 엔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외국한 평형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환율 안정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엔화를 700억 엔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건 엔화를 그러니까 시장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그 비상금을 확보한 거잖아요.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상황을. 그런데 지금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더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엔화 가치는 더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화 가치는 더 강세를 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일본 상품하고 한국 상품이 수출을 경쟁을 하는 데 속에서 한국의 그 상품이 엔화 일본 상품에서 비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일은 없다고요. 예? 이건 뭐 미친 짓인 거죠.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화를 그러니까 확보한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띌 경우에 그러니까는 엔화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는 좀 이제 강세가 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것을 조만간에 그러니까 강세로 돌아설 것을 예상을 해서 700억 엔을 확보했다? 이것도 사실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려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일본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이라면은.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은 일본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채권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채권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손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이나 일본 생명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일본 이 국채 가치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조만간에 바뀔 것 같냐? 지금 우리가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었습니다. 수입 물가를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라든가 다른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석유를 수입해 올 때 그러니까 달러로 지불하는데 엔화를 그러니까 더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이게 그 엔저가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입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엔화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700억 엔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700억 엔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달러를 확보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달러 자금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수록 비용은 발생하지만은 그 비상금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왜 엔화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달러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그러니까는 사들일 수 있지요. 달러를 확보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달러를 직접 달러 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왜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은 왜 안 하고 엔화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돌아섰는 이렇게 바꿔서 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는 그 달러 표시 채권은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10년물도 지금 4.25%, 4.3%까지만 이렇게 치닫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조달 비용이요. 달러를 조달하려면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엔화를 가져와서 달러를 바꾸더라도 달러가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비싸졌기 때문에 엔화에 대비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환율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엔화로 빌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양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외평기금을 가지고 지금 재정이 지금 파탄 났잖아요. 재정이 파탄 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자 그 기금이라고 하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돈이 어디에 있냐면 외평기금이다 해가지고 외평기금을 재정조달로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입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재정이 빵꾸가 나다 보니까는 대규모로 빵꾸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 채무에 그러니까는 안 잡히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앉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단기 자금으로 주로 이제 이걸 조달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이 외평 기금에서 자금을 이제 빼쓰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달러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확보했던 돈들을 그러니까 펑크가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투입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마련한 게 아닌가. 엔화를 매각을 해가지고 엔화 700억 엔을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거기 한 9원 정도 곱하게 되면은 97이 63 해가지고 6,300억 원 좀 조금 넘을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율로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펑크난 부분을 일부러 메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합리적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은행이 이제 말 그대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만약에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이걸 결국 뭐냐면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700억 엔을 그러니까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3년부터 그러니까 만기가 10년까지 4가지 종류로 발행을 했잖아요. 채권을요. 그러니까 3년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가요. 그 전에 강세를 띄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치과를 개업하는 사람들은 이 치과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엔화 자금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요.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N-캐리는 우리가 이렇게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캐리어, C-A-R-R-Y요. N-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엔화라는 이 돈을 날라다가 그러니까는 이 경제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원하는 통화는 비용이 낮은 통화를 되게 이제 동원을 하겠지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국내보다도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엔화를 그러니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로 은행이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줄 수 있어도 나중에 그러니까는 그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할 때도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300억 원으로 700억 엔을 대출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엔화 가치가 올라서 1엔당 10원으로 만약에 올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700억 엔을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7천억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7천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엔화 가치가 만약에 이게 상승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게 3년 내지 1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은행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돈을 이제 공급해 줬었는데 이게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일본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지난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거의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장기간 했는데 이 부작용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지요. 미션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방향 전환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천히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하겠다는 건데 3년이면은 그 기간 충분하지요. 그럼 만약에 일본이 만약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단계로 이게 점차 이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엔화 가치가요. 예? 엔화 가치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가 6,3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700억 엔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다 팔게 되면 한 6,300억 원 정도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엔화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지고 1엔당 1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7천억 원을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700억 엔을 저희 상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1엔당 11원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7,700억 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3년 내지 10년 후에는 엔화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가장 최저점이고 그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엔화 가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3년 내지 10년 후에 상환을 할 때는 다음 정권이라는 얘기죠.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뒤로 계속 이 문제를 뒤로 그러니까는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뒤로. 일단 자기들 급한 거에다 갖다가 돈을 땡겨서 쓰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넘기는 거죠. 다음 정권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외평차라는 게 뭐냐면요. 국가채무에서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죠. 국가채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방식. 그러니까 정부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라고 한다 했잖아요. 금융성 채무에 그 두 가지 항목이 있다 했잖아요. 밑에 이제 그린 색깔로 이렇게 박스를 해놨듯이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가 채무에 잡히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외평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민들 주택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보한 돈들 같은 경우가 이 금융성 채무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돈,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이 한 271조 정도 됩니다. 27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를 지금 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재정에 그러니까 투입을 하겠다는 이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인플레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3% 초에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에 연초에 그러니까 3%도 좀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든 아니면 전체 소비자 물가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 속에서는 인플레를 막기도 해야 되고,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채권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지고 재정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도 없는 이런 지금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이 일본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은행은 조금 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원래 예상보다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게 만약에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않는다면은 3%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오랫동안 이 겪은 나라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굉장히 큰 높은 증가율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외평차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 그러니까 10월달 그러니까 한 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외평채를 마지막으로 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기재부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역대 최저의 가상금리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달러 자금을 만기 10년물로 그러니까는 5억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로화를 만기 5년으로 7억 유로를 조달을 했어요. 7억 유로를요. 그러면은 우리가 5억 달러면 지금 뭐 엔화로 한다면 얼마가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다 곱하기 147 정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결국 그러니까 한 700억 엔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요. 제가 빨간 박스를 이렇게 해놨죠. 10년물을 25bp로 0.25%를 더 주고선 발행을 한 거예요. 5년물은 유로화 같은 경우는 0.13% 주고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거 비교해보세요. 25하고 13bp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엔화 같은 경우는 얼마였었어요? 엔화 같은 경우 10년물 같은 경우 48bp였었잖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48bp 0.48%요. 달러를 2년 전에 자금을 조달할 때는 지금 그러니까 엔화를 10년물로 0.48%를 더 줬는데 그리고 5년물은 0.33%를 더 준 거잖아요. 이거하고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할 때 지급한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이번이 굉장히 높은 가상금리를 물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시에 일본의 10년물, 사실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 엔화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달러 자금이지요. 예? 유로하고 엔화, 이거 유로화지요. 예? 아무리 엔화가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그 결제통으로 쓴다 해도 달러나 유로화보다 못하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똑같은 기간,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딱 봐보세요. 5년물은 아까 얼마였어요? 5년물 일본 엔화 외평채가요? 33bp, 20bp나 더 높게 발행을 했잖아요, 이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자랑들 하고 앉아있어.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외 신인도가 이게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2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10년물은 그러니까 48bp였었잖아요. 0.48%예요. 근데 2년 전에는 0.25%만 더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해외 신뢰가 더 떨어진 거죠. 해외 신뢰 떨어진 걸 사실 반영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뻑 증세를 보인 거예요. 낮게 조달했다고. 뭐가 낮게 조달한 거예요? 낮게 조달하긴 2년 전보다도 그러니까는 거의 2배. 예? 유로화 같은 경우는 5년물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는 2.5배 정도 이렇게 더 높게 가상금리를 물었는데, 그렇죠? 가상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상금리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어쨌든 간에 하여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예? 그리고 안 좋은 건 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다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 상황에다 돌리거나 이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공직자로서 가장 나쁜 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높은 가상금리를 지불하면서 왜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냐 이거예요. 예? 지금 엔화 돈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엔화 돈이. 그건 결국 뭐겠어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효과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엔화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던지게 되게 되면 한국 돈을 이제 확보하거나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돈 확보해가지고 이제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둘째는 결국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관계가 개선된 거를 지금 이걸 뻥튀기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엔화는요 국제시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통화예요. 왜? 엔화 가치가 지금 그러니까 바닥을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엔화라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러니까 인기 없는 통화인 거야. 인기 없는 통화를 그러니까 그것도 비싼 금리를 가상금리를 물면서 왜 엔화 자금을 조달하냐 이거지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서로 자금도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됐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 이익에 지금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일본은 뭐냐면은 일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채권 시장을 그러니까는 더 떠받쳐 주는 거잖아요. 예? 일본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예? 일본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지금 채권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일본의 채권이. 자, 이 정도로 합시다.